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435번째 시간으로 박경리 3라는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리 3 신동아. 그야말로 구절양장 무수한 덤불과 가시밭길 세찬 파도와 폭풍의 언덕을 넘어간 세월이었다. 토지 일부를 연재하던 중이던 1971년 8월에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암과 피나는 사투를 벌여야 했다. 3시간의 수술 끝에 보름 만에 태어난 바로 그날부터 작가는 가슴에 붕대를 감은 채 토지를 썼다. 악착스러운 자신의 무서움을 느낄 정도였다 한다. 어찌하여 빙백에 걸린 자일처럼 내 삶은 이토록 팽팽해야만 하는가? 가중되는 망상의 무게 때문에 내 등은 이토록 휘어들어야 하는가? 나는 주술에 걸린 죄인인가? 작가는 전신에 엄습해오는 통증과 시력의 감퇴 등 붕괴되어가는 체력과 맹렬하게 싸웠다. 오죽하면 구약의 욕기를 떠올리며 위안을 받았을까. 전쟁 중에 남편을 잃어 일찍 청상이 되었고 그런 몸으로 기른 딸의 지아비로 맞아들인 사이 김지아는 1974년 군사재판에 사형 선고를 받은 확신범이었다. 1974년부터 신문기자로 밥벌이를 한 소설가 김은은 1975년 2월 15일 김지아가 형 집행정지로 영등포 교도소에서 출감하던 어둑한 시간 교도소 광장 건너 언덕에 웬 허름한 여인네가 포대기로 아기를 업은 채 추위 속에서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가 바로 손자를 업은 박경리였다. 그날 밤 김은은 신문사로 돌아가 마지막 기사를 작성했으나 박경리에 관해서는 한 줄도 쓰지 않았다고 한다. 어쩐지 그 모습은 말해서는 안 될 일인 것 같았다. 수정미아리 1994 고한다. 춥고 어두운 겨울이었다. 상황은 어려웠고 쌓이는 한의 뭉치는 더 커져만 갔다. 그 와중에도 박경리는 거실에서 포도기에 손자를 업은 채 옹고서기를 멈추지 않았다. 현실에 대한 원한이 오기가 되어 그를 자존의 삶으로 끌어올렸다. 걸기둥 하나 잡고 눈먼 말처럼 연잠에 돌리며 운명처럼 작가는 토지를 썼다. 영험한 산자락에 질환을 숨기다. 박경리의 딸 김영주와 그의 남편 김지아. 작가는 원주 집 텃밭에서 한 세대에 가까운 세월 절대 고독을 천명으로 견디며 생명주의의 삶과 사상을 일구어냈다. 그는 땅처럼 무한 인심은 없다고 했다. 뿌린 것에다 100배 1000배의 이자를 붙여서 갚아주는 게 땅의 마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본전 까먹지 말고 이자로 먹고 살아야 한다고 했다. 박경리가 아침 일찍 텃밭을 기다시피 엎드려 김을 매는 모습은 땅에 대한 경배와 같았다고 그를 만난 이들은 회고했다. 원주의 당구동 집에는 황토빛이 밴 수많은 면장갑이 베란다 난간에 널려 있었다. 그곳을 찾아오는 문단의 후배나 시인들은 누구나 작가가 텃밭에서 손수 가꾼 채소나 대추, 오가피, 두릅, 취나물, 꼬들빼기 등을 구매구매 사주던 작가의 모습에서 언제 그래봐도 실적나지 않는 그리운 고향집의 흑백사진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소설이란 박경리에게 삶의 생명의 문제였다. 그러나 소설이 인생보다 크고 소중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아무리 위대한 예술도 그의 터전으로서 삶을 넘어가지 못한다고 했다. 삶 속에서 이루지 못한 소망, 그것이 삶의 연민이며 그것이 다시 하나의 언어로 승화되어 토지가 탄생했다. 작가 자신의 삶을 지탱해주던 자의식의 언어가 타자의 언어로 발전한 것이다. 당초 토지 일부를 구상할 때 작가는 타자아와 객관적 거리로 삶과 죽음을 포옹하는 정도로 생각했다. 그러나 등짐장수로부터 몰락하는 기적에 이르는 인생을 두루 섭렵하면서 초기의 꿈은 우주관으로 발전한다. 마침내 한반도의 문화 역량이 러시아 대륙과 중국 대륙에 버금갈 수 있음을 깨달아갔다. 일상적인 사파를 통해 전개되는 작품이 한민족의 서사시처럼 다가오는 것은 작가의 원숙해진 모신의 시선에 있다. 다른 대하소설에는 계급과 이데올리기 등의 어떤 중추계통이 있다. 그런데 토지는 600, 700명에 달하는 수단 계급과 수많은 인물이 등장한다. 보침상소와
시장 거리의 할머니도 나온다. 그들 모두는 총체적인 존재로서 등장한다. 생명이 그 핵심이고 탄생과 죽음, 긍정과 부정이 부딪히는 모습, 그 하늘 덩어리째 받아들인다. 작가는 토지에서 영험한 산이 질환을 자라게 숨기듯 수많은 등장인물이 살아 움직이는 모습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게 했다. 한과 민족의 생명을 주제로 토지라는 제목과 관련 작가는 소유의 출발로 문서를 생각했고 문서화된 토지로부터 인간의 비극이 시작되었음을 꿰뚫어보게 되었다. 소유 개념은 인간의 비극뿐만 아니라 개인의 비극, 국가와 민족 간의 비극을 불러일으켰고 오늘날 자본주의로서 지구를 파괴하는 환경과 생태계 문제까지 그 영향을 확장시켜 나간 것으로 작가는 사유를 확대 심화시켰다. 토지에는 또 그 위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의 비극이 담겨있다.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 개인이거나 영웅이거나 혁명가이거나 등짐장수, 심지어는 작부에 이르기까지 토지는 생명을 담아내는 거대한 호수와 같다.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 생명들이 무수하게 흘러가고 그러면서 만약 죽지 않는다면 살아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유한성을 아는 채 토지는 비극이면서 축복이고 운명이면서 사랑이고 삶에 대한 연민이면서 다른 세계와 교신하려는 간절함이 담긴 삶의 젖줄이다. 작품 토지를 한과 민족의 생명사상이라는 주제를 식민지 자본주의의 전개과정 속에서 형상화한 작품으로 이해하는 비평가도 있다. 토지의 주제와 사상 및 작품의 형식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된 바 있지만 김성수는 연세대 국문학과 교수는 일제의 식민지 자본주의에 대한 총괄적 대항 서사로 읽는다. 토지의 서사적 깊이와 공간적 변미가 보여주듯 우리 근대사가 포착할 수 있는 한민족 삶의 소망스러운 형태에 관한 염원을 가장 포괄적인 서사를 통해 복원해내고 있다는 것이다. 김성수는 작품의 서장으로부터 종결부에 이르기까지 토지는 땅, 농토, 소작료, 지주제 등 농민들의 생존 문제를 포함해 식민지 자본주의의 유익과 그에 따른 근대화 과정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작품 전체의 기조로 삼고 있다고 보았다. 토지는 단지 자연 상태의 대지나 소유 개념의 불분명한 땅에 얽힌 생존의 문제만이 아니라 근대적 의미의 소유 개념이 당대를 사는 사람들의 삶과 의식과 제도를 어떻게 변화시켜 갔는지에 대한 작가의 정치 경제적 상상력을 총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토지는 자본의 자기 확장이라는 목적이 가장 폭력적으로 구현되는 식민지 자본주의의 역사적 장을 서사 구성과 전개의 주요 모티프로 삼아 한과 민족주의와 생명사상의 고향이라는 주제를 생성한 작품으로 평가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토지는 작품에 내장된 일제강점기의 여러 현상적 지식인과 일본 문화, 한국 문화의 변별성 문제, 일제강점기의 도시화 과정과 풍속 등에 관한 미시적인 분석과 해석을 세밀하게 탐구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했다. 토지를 통해 전개된 작가의 생명사상은 그의 문학적 본질이면서 문학을 뛰어넘는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에서 잉태됐다. 작가가 토지를 쓰던 한 세대 전만 해도 공이나 생태 문제는 사회 문제의 관심권 밖이었다. 작가는 청계천 복원을 촉구한 선구적 제창자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환경론 수준을 넘어 자연의 위대함, 그것의 가치와 삶의 조화를 고양하는 생명론자로서의 우주적 사유다. 버리고 갈 것만 남아 홀가분. 박경리라는 작가에 대해서 어느 평자는 그 정신의 도자함에서 비롯되는 감동을 말한다. 그는 현실과 권력으로부터 수많은 억압과 피해를 당했지만 전혀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고 버텼다. 그의 인기를 혐오했고 명예를 사절했다. 그는 사람들이 비굴하고 천박한 것을 단연 싫어했다. 예술한 회원되기를 끝내 거부한 것도 언론을 한사코 기피한 것도 그런 생내의 체질이었다. 그러나 1999년 토지문학관을 만들고 재단을 구성한 것은 젊은 작가들에게 창작의 산실을 마련해 주려는 배려였었다. 그는 역사를 따뜻하게 관찰했고 상황을 냉정하게 직시했으며 자연과 공감하며 소통했으며 생명을 보듬어안았다. 무엇보다 인간적 품위를 우선적 가치로 삼았다. 5월 8일 열린 박경리의 노제. 1990년대 한 조사에서는
광복 이후 한국의 대표 소설 또는 건국 이후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꼽혔다. 또 2000년대 들어 작가 박경리는 세계에 알리고 싶은 문인 1위 노벨 문학상 가능성 후보 1위로 꼽히는 등 박경리와 그의 토지는 최고의 찬사를 받았다. 1989년 9월 한 신문은 토지가 20년 통산 판매 1위의 작품으로 당시까지 120여만 부가 판매되었다는 종로서적의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토지 오브작 16권은 2002년 나남 출판사에서 전 21권으로 재출간되자마자 일주일간 4,000질 84,000부가량의 판매량을 기록했다. 출판계에서는 토지에 대해 한국 현대문학은 박경리의 토지로 인해 풍요로울 수 있었다며 찬사와 존경을 표했다. 지난 5월 5일 모진 세월 가고 편안하다 늙어서 이리 편안한 것을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홀가분하다. 현대문학 4호로 발표 옛날에 그 집는 시 한 편을 남긴 채 박경리는 홀연히 세상을 떠났다. 5월 9일 한산도가 내려다 보이는 미륵산 기슭 별이 가득한 하늘의 대지에 몸을 뉘었다. 1971년 가슴의 아무런 수술을 받기 바로 전날 동대문 쪽으로부터 남산까지 길게 걸린 무지개를 보면서 죽음이 자기를 데려가려나 보다고 여겼던 박경리. 그로부터 37년이 흐른 뒤 박경리는 수만리 장천을 날개 축제 하나로 날아갔다. 책상 하나, 원꽂이 펜 하나, 자신을 지탱해가면서 진실만을 기록했던 사마천의 그 물미같은 시간을 아른 뒤 작가는 마침내 영혼을 육신에서 빼내 나비처럼 전혀 다른 세상으로 훌훌 날아오른 것이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